자, 두 번째가 삼투압, 삼투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죠? 토양이 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 왜 그러느냐? 물이 싱거운 데서 짠 데로 이동을 하니까 토양이 포도보다 더 짜지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언제 써요? 김장할 때 배추에 소금 던지면 배추보다 소금이 짜니까 배추에 있는 물이 밖으로 확 나가서 절여집니다. 그것처럼 내 밭이 소금밭이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소금밭이 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우리 동네에 지하수에 있는 소금, 그리고 나도 모르게 쓰는 소금, 염화가리 같은 거에 염화가 염소죠. 그리고 또 이래저래 쓰는 비료들, 특히 물 빠짐이 안 좋으면 내가 줬던 비료가 빨리 쓰려고 가서 딴 데 가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들면 뭐 당연히 싹 안 나고 수세 약해지고 열매 안 좋고 뻔하죠. 예. 이렇게 중간중간 싹 안 나는 거, 뭐 휴면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병이 아닙니다. 시들어서 그런 거예요. 토양의 표면에 보면 표면에 허옇게 뭐가 있다. 특히 시설 토양 비닐 쓱 걷었는데 허옇게 뭐가 보인다. 그럼 이제 다 이게 염입니다. 이런 데 가서 토양 물로 녹여서 염소 재보면 염소가 잔뜩 나와요. 7월말 되면 이렇게 이제 시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처럼 갑자기 시드는 경우, 조금 천천히 시드는 경우, 중간잎이나 아랫잎부터 시들기 시작해요. 얘들도 이제 야가가지고 젊은 놈이 일해야 되니까 어린 잎은 놔두고 늙은 잎의 양분을 꺼내서 이제 열매한테 주다가, 그러니까 이제 요 아랫잎, 중간이나 아랫잎부터 말리기 시작합니다. 확 시들어요, 이렇게. 홍산의 삼투압 피해 현황 쭉 보면, 예, 누구네 집인지 찾지 마시고 쭉 보면 요 위치에 대한 공통점이 논이에요. 서신마도 남양 뭐 할 거 없이 다 대부분 논입니다. 논이라는 게 첫 번째 물 빠짐이 안 좋죠. 두 번째 옛날에 바닷가. 당연히 안타깝게 짠물이 많이 나오는 동네. 아이, 김 선생 20년 전엔 짠물 없었는데 왜 그럴 수 있어요. 20년 전에 화성시 인구가 15만 명, 그죠? 지금은 90만 명. 지하수를 누가 많이 써요? 사람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공장도 엄청 생겼고 했으니. 지하수 막 퍼다 쓰면 공간 비는 거 누가 막아요?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짠물이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이유일 겁니다. 이렇게 잎이 막 축축 처져 있어요. 바짝바짝 서야 되는데 축축 처져 있으니 문제가 생기고, 7, 8월에 낙엽이 일찍 져버리면 나무가 수세가 약해집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당장 올해 포도가 안 익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나무가 결국 나중에 비실비실 돼서 죽어요. 왜냐? 이파리에 있는 양분을 가을에 낙엽이 질 때 이 줄기 중간에 있는 눈이 그걸 가져가요, 양분을 가져가서 눈에 저장을 하면 농도가 진해지죠. 그러니까 그걸로 겨울을 납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면 그 양분으로 싹을 틔워요. 근데 7, 8월에 낙엽이 일찍 져버렸으면 10월 달에 이파리에서 가져올 양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찬스. 뿌리한테 양분을 끄집어 와서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뿌리가, 야, 나 더 이상 못 줘. 그러면 싹이 안 나죠. 그리고 뿌리에서 자꾸 양분 갖고 오니까 뿌리 활력이 떨어지니까 수세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파리만 다치면 그 해 농사만 망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고포리에 어떤 분 토양 전기 전도도 기준이 2.0이 기준인데 현장 가서 분석을 했더니 22.7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껏 다녀봤던 모든 현장 중에 가장 짰던 밭이에요. 그래서 일단 배수로, 여기도 논이었으니까 배수로 관리기로 이미 정리하셨죠? 그리고 비닐 다 걷고 퇴비차 유기물 주고 비 맞추라 그랬어요. 비를 맞춰서 토양에 있는 염을 좀 씻어내라 그랬죠. 그냥 비만 맞았으면 물 빠짐 안 좋아서 더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수로부터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라고 했더니 1년 만에 이렇게 살아나요. 전기 전도도가 3.75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짠 밭은 없어도 현장 가서 이시 재보면 시든다 싶으면 대충 막 8, 10 이런 데 많아요. 토양 삼투압, 내 토양이 짜다라는 게 밝혀지면 배수로부터 정비하시고, 그리고 심토 파쇄 하시고, 그 다음에 퇴비 차를 주는 게 좋아요.
퇴비 주고 로타리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는 로타리를 못 치니까 퇴비를 물로 녹여서 주는 방법밖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토양에 우리가 주는 퇴비는 비료 대신 주는 게 아니에요. 비료 대신 퇴비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친환경 하신 분들은 비료를 못 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퇴비를 주는 이유는 비료 대신이 아니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유기물은 토양에서 양분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창고가 커지면 내가 잘못해서 소금을 좀 줘도 괜찮은 거죠. 창고가 크면. 근데 우리는 창고가 작아요. 왜? 퇴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두둑 위에 이렇게 이쁘게 쌓아놓은 퇴비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퇴비를 이렇게 녹여서 줘야 돼요. 이 한약 보자기에 기포 발생기 어항에 쓰는 거, 그거 여기다 설치하고 가축분 퇴비 한 3바가지 정도 넣어서 잘 묶어가지고 넣고 보글보글하면 2, 3일이면 이 안에 있는 퇴비에 유기산, 풀빅산, 휴믹산 이런 시커먼 유기산들이 싹 녹아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를 물 대신 주는 거예요. 고무다라 뭐 600짜리 해가지고 한 2개 만들어서 2, 3일씩 돌리면 2, 3일에 한 통씩 나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냥 맹물만 주지 마시고 이 퇴비차를 섞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짠 데는 좋습니다, 이게.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짜지 않은 물을 쓰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올해 내 토양뿐만 아니라 내가 쓰는 지하수까지 검사를 해서 내가 쓰는 지하수가 짠지 안 짠지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시드는 밭에 한해서. 뭐 내 포도가 멀쩡하게 잘 큰다 그러면 굳이 뭐 할 필요 없고, 만약에 시든다 싶으면 물 검사도 하셔서 퇴비차를 꼭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잎이 노래지는 겁니다. 잎이 노래지는 건 토양 산도 때문에 그래요. 토양 산도. pH 뭐 얘기 들어보셨죠? 산성 토양, 산성비 뭐 이런 거. 산성이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닌 어쨌든 이 지구상의 토양에는 수소 이온이 아주 조금씩 녹아 있습니다. 수소 이온이 0.0001 뭐 이렇게 녹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적게 녹아 있는 수소가 양이 조금만 바뀌면 이 적게 녹아 있는 수소에 따라서 농작물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수소가 너무 적게 녹아 있어요, 토양에. 그래서 앞에 계신 분한테 선생님 토양에 수소가 얼마 있어요? 우리 토양에 수소가 0.0001 있는데 너는? 우리 집엔 0.0002 있는데 말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6째 자리니까 6, 소수점 5째 자리는 5,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토양 산도 5와 6은 숫자 1 차이지만 농도로는 10배 차이예요. 10배. 엄청 큰 겁니다. 토양에서 일반적으로는 pH의 범위가 5.5에서 7.2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뭐 소수점 띄고 6에서 7이 제일 좋아요. 6에서 7. 6에서 7을 벗어나는 순간 농작물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노지나 비가림에서는 대부분 토양이 조금 산성화되는 경향이 많아요. 완전한 시설 토양은 반대로 알칼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노지에서는 우리가 지하수도 쓰고 비도 맞고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공기 중에서 생겨서 내리는 비의 pH가 5.6 정도로 약간 산성이에요. 비만 맞춰도 내 토양이 점점 산성화됩니다. 그리고 비를 맞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 비가 와서 토양을 적시면 내가 줬던 석회나 마그네슘 같은 비료가 또 쓸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는. 시설에서는 우리가 비를 완전히 가리고 내가 자꾸 비료를 주니까 그게 쌓여서 토양이 알칼리화 될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반적인 노지나 비가림 경우에 산성 토양인 분들은 공통적으로 일단 내가 산성인지 모르고 막 쓰는 경우가 있어서 토양 검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유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토양을 이렇게 있고 식물 세포가 이렇게 있다면 복합비료 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가 뭐죠? 질소, 인산, 가리잖아요. 토양에 있는 인산과 가리를 먹으려면 이 식물 세포, 포도가 아까 광합성에서 만든 당을 깨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에너지를 써야 인산과 가리를 토양에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를 쓰면서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수소를 토양 밖으로 내보내면서 내 몸에 있는 수소를 주면서 인산과 가리를 내가 먹어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필 오른쪽 토양은 산성 토양이라서 밖에 수소가 엄청 많으면
내 몸에 있는 수소가 밖으로 안 나가요. 밖에 이미 많으니까. 근데 나는 인산과 가리를 먹고 싶은데, 그래서 인산, 가리, 질소 다음 인산, 그 다음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보다 더 중요한 인산을 먹고 가리를 포기합니다. 근데 인산을 먹으려면 내가 뭘 주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가 밖으로 안 나가니까 수소랑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사실 가리거든요. 내 몸에 있는 가리를 내보내요. 인산을 먹으려고. 내 몸에 있는 가리가 자꾸 밖으로 나가면 내가 싱거워지잖아요. 내 몸에 가리가 많아야 내가 짤 텐데 인산을 먹기 위해서 내가 가리를 내보내면 내가 싱거워지죠. 싱거워지면 물을 못 먹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시들어 죽는 거예요. 산성 토양일 때. 인산 그나마 먹는데 그놈의 인산도 토양이 산도가 너무 낮으면 알루미늄이나 망간 같은 중금속이 또 많아져서 인산이 물에 잘 안 녹아요. 알칼리 토양일 때는 석회나 고토가 많다는 얘기니까 얘네가 많으면 또 인산이 물에 안 녹아요. 내가 줬던 질소 비료도 산성 토양일 때는 아질산 가스로 나와서 도망갑니다. 근데 곱게 안 가요. pH 높을 때는 암모니아 가스, 똥냄새 나는 그 가스 또 도망가요. 이놈의 수소 0.0001 있는 이 수소가 조금만 양이 바뀌면 질소도 도망가고 인산도 못 먹게 하고 내 몸에 가리 다 빠져나가고 그 작물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요만큼 있는 수소 때문에. 그래서 토양 산도를 여러분들이 되게 잘 맞춰야 됩니다. 가스가 갈 때 곱게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파리에 있는 새벽에 이파리 이렇게 보면 이슬 맺히죠. 그 이슬에 이런 가스들이 되게 잘 녹아요. 아질산 가스가 이슬에 녹으면 이제 질산이 되죠. 질산 용액. 근데 해가 뜨면 점점 농도가 진해지겠죠. 이슬이 마르니까. 그러면 이제 확 타는 거예요. 이렇게 잎 끝이. 고추잎 다 탔죠? 이렇게. 요거 다른 잎은 멀쩡하니까 얘는 그나마 덜 한 건데 피해가 심한 애들은 이렇게 고추밭 전체가 이렇게 되고 이 밭은 딱 이틀 있다가 이파리 다 떨어졌어요. 다 새로 했죠. 예. 부숙이 덜 된 탭이 있어서 pH가 4.1로 갑자기 확 떨어지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이파리가 이렇게 확 타가지고 와달라고 해서 갔더니 딱 보자마자 아 산도가 낮겠구나. 봤더니 pH 4.4. 매년 유박 좋아하시던 분. pH가 높으면 암모니아 가스 나와요. 암모니아 가스는 자체로 독성도 있고 암모니아 가스도 이슬에 녹아요. 이슬에 녹으면 이파리 전체를 광합성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광합성을 못하게 하니까 이파리가 허옇게 타요. 이렇게. pH 높은데. 포도 역시 이파리가 허옇게 탑니다.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노랗게 탔고 얘는 하얗게. 광합성을 아예 못 해버리니까 pH 낮은 데보다 착색이 더 안 좋아요. 토양 산도 그 수소 0.0001 있는 그 수소 이온 조금만 바뀌어도 이렇게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쓰는 비료가 산성 비료인지 알칼리 비료인지는 알고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비료 성분에 산자가 들어가면 산성 비료, 그리고 유박도 산성 비료라고 봐야 됩니다. 나머지 석회, 폐화석 이런 애들은 알칼리성 비료라고 보시면 되고, 내 토양이 산성이란 얘기는 내가 산성인 물질을 자꾸 썼다는 얘기입니다. 토양 분석을 올해 2월 달쯤 이제 포도 다 밭에 가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토양 분석을 했는데 내 토양이 pH가 6 이하다. 그러면 내가 뭘 줬길래 산도가 떨어졌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썼던 비료, 내가 썼던 유박이나 퇴비나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내 토양이 pH가 7이 넘어가면 내가 이제 석회를 좀 그만 줘야겠구나. 또는 내가 쓰는 비료가 석회가 많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부터 멈춰야 돼요. 제가 지금 유박을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 고추 심는 분 계시죠? 10폭이든 10,000폭이든 막 하신 분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럼 우리가 고추를 언제 심어요, 보통? 5월 초에 봄밭에 나가 옮겨 심죠. 그러면 그 고추밭에 고추 심기 좀 전에 뭐 뿌려요? 퇴비 또는 유박 또는 석회 뿌리잖아요. 언제 뿌려요? 3일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뿌리잖아요. 그죠? 한 달 전에 석회든 유박이든 뿌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고추 심죠. 왜 그러세요? 유박 뿌리고 고추 그 다음날 심으면 고추 다 죽는 거 알죠? 가스 피해. 가스가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유박 쓰면 가스 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포도밭에는 유박을 왜 줘요? 포도한테 그 가스를 왜 먹여요? 유박 쓰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이미 유박을 쓰면 가스가 나오는 걸 다 알아요. 고추 심으면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예? 왜 포도를 가스로 괴롭혀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가스가 안 나는 퇴비를 쓰는 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유박은 과수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이미 심겨져 있는 애들한테는. 새로 심는 고추한테는 좋죠. 가스 다 빠지고 나면 비효도 오래 가고 좋죠. 싸고. 근데 이미 심겨져 있는 과수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부숙이 덜 된 퇴비나 신선한 유기물, 유박 같은 게 밭에 들어가면 밭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분해가 막 됩니다. 미생물이 막 분해를 해요. 그래서 가스가 나는 겁니다. 분해를 하면 수소와 전자와 이산화탄소로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뭐 날아가고 수소와 전자는 토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다시 물이 돼요. 퇴비만 줘도 물이 생기는 이유가 그건데 이 토양의 산소를 다 쓰고 나면 토양에 수소가 그대로 남잖아요. 그럼 토양이 산성화되죠. 그리고 얘네가 분해되면서 토양의 산소를 다 가져가면 뿌리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 포도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부숙이 덜 된 애들을 쓰는 건. 새로 심는 옥수수, 배추, 고추는 유박이 좋습니다. 허나 이미 심겨져 있는 과수는 굳이 유박을 사용하는 것보다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퇴비를 쓰는 게 좋긴 한데 퇴비를 우리가 꼼꼼하게 잘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료를 구별을 하면 보통 비료, 부산물 비료, 미생물 비료 이렇게 구별을 해요. 화학 비료라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화학 비료만 해서 화학 뭐 이런 말이 들어가면 몸에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아니에요. 화학 비료라는 말은 없는 말이에요. 보통 비료가 맞는 표현이고 이 부산물 비료를 쪼개면 유기질 비료와 부숙 유기질 비료로 나뉩니다. 유기질 비료는 식물성으로 만든 건 혼합 유박, 동물성 섞인 건 혼합 유기질 비료 이렇게 나누고요. 그 유박 비료 같은 거. 부숙 유기질 비료는 이제 퇴비 또는 가축분 퇴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뭐예요? 부숙 유기질 비료. 그죠? 부숙 유기질 비료는 부숙이 꼭 되어야만 하는 애들. 바꿔서 얘기하면 부숙이 안 되면 위험한 애들. 부숙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애들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부산물 비료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4천억쯤 되는데 등록된 업체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떼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예요. 10억, 15억 뭐 해서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단순히 나눠보면 1조를 1000개로 나누면 10억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구조니까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퇴비는 만들 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부터 온도가 쭉 올라가서 2단계 고온기를 충분히 지나야 양질의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시골에서 퇴비 만들 때 퇴비 더미에서 한겨울에 김 막 모락모락 나는 거 다들 보셨죠? 온도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부숙되는 기간이 길수록 좋은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탄질비도 내려가고 부식물도 올라가죠. 강원도 재작년 기사를 보면 부산물 비료가 부적 함률이 11%, 그죠? 경기도는 뭐 다를까요? 우리나라는 퇴비를 60일, 2달만 부숙시키면 팔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그래요. 여러분들 퇴비 언제 사세요? 가을에 사시는 분도 있지만 봄에 사는 분이 훨씬 많죠. 보통 한 3월, 4월 이때 사시죠. 장목반 전체로 하고 뭐 동네에서도 사고 3월, 4월에 쓰는 걸 4월, 5월에 씁니다. 그죠? 그러면 3월에 살 퇴비를 60일만 부숙시키면 되니까 회사가 언제 만들어요? 지금 만들죠. 그죠? 2달만 얼른 빨리 만들어서 팔아야지. 미리 만들어 놓으면 보관비에 뭐에 돈 드니까. 실제로 여름에 퇴비를 제일 적게 만들잖아요. 가을에 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봄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 2, 3월에 제일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2달만 부숙시키면 되는데. 근데 오늘 춥죠? 부숙이 잘 되겠어요? 그러니 부숙이 덜 된 퇴비를 우리가 봄에 사서 4월에 뿌리면 온 천지에 똥냄새가 가득하죠. 얼마나 우리 손해입니까? 굳이 내가 똥냄새 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법을 바꾸면 좋은데 법을 뭐 제가 바꾸는 게 아니고 법을 못 바꾸면 우리가 사는 시기를 바꿔야 돼요. 내가 굳이 3월에 사지 말고 10월에 사면 그 퇴비는 여름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숙이 좀 낫겠죠. 겨울에 만든 것보다는. 개분이 많은 퇴비는 개분이 닭똥냄새가 심하잖아요. 질소비료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질소비료가 많은 개분은 부숙이 덜 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니까 개분보다는 마분, 우분이 더 좋겠죠. 좀 더 안전하겠죠. 요 퇴비의 성분은 누가 정하느냐? 퇴비 자체에
정하는 것 각 지역 농협이 정합니다. 송산, 서신, 조암 이런 지역별로 퇴비 선정이 다 달라요. 이것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좋은 퇴비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농협에다 이제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거는 짤 확률이 있으니까 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유박 같은 거, 유박을 사시려면 그나마 재료가 좀 비싸고 좋은 거, 골분, 어분, 대두박 이런 것들로 만든 유박이 좀 더 훨씬 좋고요. 아주까리 같이 잘 썩지 않고 재료 자체가 싼 유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내 토양을 분석을 했더니 산성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pH 교정을 해야죠. 석회주면 돼요, 석회. 석회주고 그냥 로타리 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로타리를 못 칩니다. 그래서 석회를 물로 녹여줘야 돼요. 600짜리 고무다라에 석회 한 반포 정도 넣고 물 넣어서 휘휘 저은 다음에 가라앉은 물만 싹 떠서 이제 관주하면 되죠. 그러면 석회가 녹을 만큼 녹고 남아있는 거 다음에 또 재활용하면 돼요. 이렇게 쓰면 석회 10kg를 한 서너 번씩 넣어서 녹여줄 수 있거든요. 물에 그렇게 많이 녹지가 않으니까. 1년 내내 주면 5포 이상 쓰기 힘듭니다. 석회를. 물로 녹여줘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도 1을 높이려면 15포 정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년 내내 이렇게 녹여줘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막 쓰셔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 토양의 산도가 높다면 산을 줘서 낮춰야 되는데 염소는 작물이 잘 안 먹으니까 쓰면 안 되고 토양이 너무 짜지니까 황사는 괜찮긴 하나 황을 좀 우리가 다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강산이라서. 그래서 질산이나 인산으로 낮춰야 되는데 질산을 주면 암모니아 가스로 변해서 날아가면서 또 이파리 공격하니까 인산을 줘야 되는 게 맞고요. 인산은 가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산도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토양에 칼슘, 석회가 되게 많다는 얘기고 그 석회가 인산을 못 먹게 한다 그랬죠. 이미 인산이 부족한 토양이 되는 거예요. pH가 높다면. 당연히 인산을 줘야죠. 액체 인산이나 1인산가리, 인산칼슘 이런 걸 줘야 되고 근데 내 토양에 석회 함량이 많거나 내 토양에 알칼리 토양이다. 산도 낮춰야 돼요.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면 인산 비료 사러 가죠. 농협에. 가면 대부분 용성인비나 용과린 줄 거예요. 용성인비나 용과린은 이미 저 안에 석회가 들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인산이나 인산가리를 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은 완전한 비료라서 인터넷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도 얘기하면 살 수 있는데 이 액체 인산은 비료가 아니에요. 화공약품이지. 그래서 쉽게 잘 못 구합니다. 화성에 화공약품 싸게 파는 데 제가 알아놨으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이 액체 인산을 비료로 취급하는 그 양액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사면 되게 비싸요. 예, 화공약품 쪽에다 사서 쓰면은 훨씬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pH가 아주 높은 이 딸기밭에 딸기가 죽어나가는 이 집을 인산가리와 인산천백 이후에 pH 떨어뜨리고 이제 질소비료가 다 도망갔을 테니까 그 뒤로 질산가리를 주면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밭에 비료가 어떤 건지를 쭉 보고 산자가 들어간 거는 산성비료, 나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충 알칼리성 비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인 비료도 많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비료 중에 여러분들이 쓰는 게 몇 개 없죠. 뭐 황산가리, 뭐 유한, 뭐 이런 거 요소, 뭐 이런 거 말고는 나머지는 잘 안 써요, 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료는 복합비료죠. 복합비료가 편하죠. 한번 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질소 인산 가리잖아요. 요 마지막 가리, 요 17% 써 있는 요 가리가 염화가리일까요, 황산가리일까요? 이 비료를 보면 과수 전용이라고 해놓고 밑에 황산가리 함유 써 있고 이 세 번째 숫자에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괄호가. 그죠? 이 괄호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숫자만 있으면 염화가리 100%, 대괄호가 있으면 황산가리가 한 30-40% 섞은 거, 동그라미나 소괄호가 있으면 황산가리 100%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이걸 구별을 했느냐? 염화가리보다 황산가리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싸게 만들어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왜 또 그러면 굳이 황산가리를 왜 쓰느냐?
향을 내야 되는 작물한테는 황이 꼭 필요합니다. 포도는 향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산가리가 꼭 있어야 돼요. 과수나 과채에는. 향이 필요 없는 벼, 고추, 감자, 옥수수 쪽은 염화가리, 굳이 비싼 황산가리 쓰지 말고 염화가리 쓰시고, 향을 필요한 복숭아, 사과, 뭐 딸기, 참외 이런 애들은 당연히 황산가리 써야 됩니다. 왜냐? 황산가리의 이 황이 향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구성 물질이에요. 시스테인, 메사이오닌, 히스티딘 이런 세 가지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라서 황이 필요합니다. 일본 애들이 우리보다 농사 잘 짓죠? 참 인정하기 싫은데 과수 재배 면적이 우리보다 일본이 3배가 넓어요. 우리보다 땅이 크니까. 근데 황산가리 사용량은 10배가 넘습니다. 규산 비료나 인산 비료 같은 거 사러 가면 구용성 뭐 이런 비료를 줘요. 구용성 비료. 구용성 비료는 구연산 암모늄 용액에 녹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녹아 나오는 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액체 인산과 인산가리, 인산칼슘은 수용성이에요. 물에 잘 녹아요. 근데 용성입니다. 용가리는 물에 잘 안 녹아요. 잘 안 녹는 대신 오래 가죠. 비료 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도 책자를 보면 밑거름으로 뭐 질소비료 뭐 주고 인산비료 뭐 주고 이렇게 할 때 질소 인산가리 비료 줄 때 몇 킬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인산비료는 밑거름으로 한 번 주고 1차 추비, 2차 추비 때는 인산비료 안 주게 나와요. 책에 보면. 왜? 오래 가는 인산비료를 밑거름으로 줬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추천하진 않습니다. 인산비료는 중간중간 줘야 돼요. 힘들 때. 언제 힘들어요? 꽃필 때, 열매 굵어질 때, 색깔 올 때. 요 세 군데에는 인산비료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세 군데에 또 용성인비 줘봐야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수용성 비료를 줘야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뭘로? 영양제로. 그때 쓰는 영양제가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굳이 비싼 영양제보다 수용성 인산 비료를 사서 내가 녹여서 연면시비 하는 게 훨씬 싸죠. 그때 살 때 이 구용성을 사면 안 되고, 구용성은 천천히 녹는 애들이니까 밑거름용으로 쓰고, 추비, 덧거름용으로, 웃거름용으로 쓸 때는 수용성 비료를 써야 됩니다. 인산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비료가 4종 복합 비료죠. 영양제. 1종 복합 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 중에 2개 섞은 거, 2종은 1종에 나머지 하나 섞은 거, 3종은 2종에 유기물 섞은 겁니다. 4종이 연면시비용, 양액관종 2개 나눠지는데 우리는 양액관종은 잘 안 쓰고 연면시비용 많이 쓰죠. 연면시비용은 질소, 인산, 가리 중에 2개랑 그 다음에 고토석회, 망간, 몰리브덴 이런 애들 중에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만듭니다. 4가지 이상의 성분. 근데 저는 우리나라 법이 좀 잘못돼서 업체가 보증하는 성분 2개만 표시를 하면 4개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2개만 표시하면 나머지는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제품을 보면 밀양요소 복합비료, 수용성 붕소가 0.05%, 수용성 몰리브덴이 0.005%, 옆에 있는 애도 수용성 붕소 0.05%, 몰리브덴 0.05%. 집에 가셔서 내가 쓰던 영양제 한번 보세요. 외국에서 수입한 거는 질소 몇 프로, 인산 몇 프로 다 써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대부분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부분 수용성 붕소, 수용성 몰리브덴, 수용성 구리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0.005%. 우리가 붕소 0.05%짜리 붕소 쓰려고 이거 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99.95%가 뭔지 몰라요, 이게. 4가지 성분으로 만들었다니까 여기 있는 붕소랑 몰리브덴 빼고 질소, 인산, 가리, 고토석회 이런 애들 중에 2개는 들어있겠죠. 근데 몇 %나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1개 들어있을지 100개 들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비료가 몇 프로인지도 모르고 이게 질소 비료인지 고토 비료인지도 몰라요. 그쵸? 업체 말만 듣고 써야 되는데 여기 쓰는 거 보면은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개화기 때도 쓰고 뭐 수학기 때도 쓰고 언제도 쓰고 쓰면 다 뭐 굵어지고 뭐 이파리 좋아 다 좋대잖아요. 우리 거는 5월에만 쓰세요. 이런 영양제 본 적 있어요? 다 좋다 그러지? 이걸 뭘 믿고 쓰냐 이거에 뭘 믿고. 내가 아는 비료를 녹여주는 게 낫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쓰는 비료들 이런 건데 자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부 땡땡은 인산가리고 미 땡땡은 뭐 마그네슘 비료고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이런 거 보시고 내가
6월 달에 쓰던 거, 8월 달에 쓰던 거 이런 거 찾아봐서 아, 차라리 나는 이런 비료를 내가 만들어 써야지라는 게 훨씬 쌀 수가 있습니다. 인상가리 같은 거 20kg에 지금 한 10만 원 할 겁니다. 뭐 더 비쌀 수도 있어요. 하도 뛰어서 가격이. 20kg 10만 원이 싸요. 얘 20kg만큼 사는 게 싸요. 그죠? 그리고 여기엔 제가 이것만 분석을 해봤고 나머지 성분은 분석 안 했으니까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쓰기에는 편하죠. 싸서 얼른 물에 타서 쓰면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여기 있는 제품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어떤 성분인지는 알고 쓰자 적어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